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이 그야말로 외교의 거대한 시험대 위에 올라섰습니다. 곧 열릴 이재명 대통령과 돌아온 트럼프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 전 세계의 눈과 귀가 이곳으로 쏠리고 있는데요. 그런데요, 단순히 악수하고 사진 찍는 그런 평범한 회담이 아닐 거라는 이야기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어요. 트럼프가 이번에 대한민국에 상상도 못할 역대급 청구서를 내밀 거라는 충격적인 전망까지 나오더라고요. 만약 이 협상이 잘못되기라도 한다면 지난 70년간 우리를 지켜주었던 한미동맹이라는 거대한 울타리가 뿌리째 흔들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대체 두 정상 사이에서 무슨 이야기가 오고 가는 걸까요? 그리고 트럼프가 내밀 청구서의 정체는 또 무엇일까요? 오늘 아무도 제대로 말해주지 않았던 그 이야기의 본질을 전부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이걸 알아야만 앞으로 대한민국이 어디로 향하게 될지 알 수 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경제 문제예요. 우리 기업들이 사활을 걸고 있는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여기에 관세를 얼마나 매길 거냐는 아주 현실적인 문제요. 두 번째는 바로 안보 문제입니다. 끊임없이 도발하는 북한에 맞서서 한미연합방위태세를 어떻게 더 단단하게 만들 거냐, 북한 비핵화는 대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문제들이 혹시 굉장히 익숙하게 들리지 않으신가요? 맞습니다. 사실 이 의제들은요, 이번에 처음 나온 이야기가 전혀 아니에요. 이건 무려 70년 동안 마치 메비우스의 띠처럼 계속해서 반복되어 온 한미관계의 해묵은 숙제 같은 거더라고요. 그래서 과거를 통해 현재를 읽는다는 말이 지금 우리에게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과거 70년 동안 미국과 어떤 관계를 맺어왔는지 그 역사의 맥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이번 협상 테이블에서 우리가 무엇을 얻어낼 수 있고 또 무엇을 포기해야만 하는지 그 판세를 절대 읽을 수가 없어요. 그냥 트럼프의 말 한마디에 끌려다니다가 전부 다 내어줄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럼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죠. 한미동맹의 시작, 그건 바로 1950년 한국전쟁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파괴된 전쟁의 잿더미 속에서 1953년에 한미상호방위조약이라는 걸 맺게 돼요. 북한이 다시 쳐들어오면 미군이 자동으로 개입해서 우리를 도와준다는 말 그대로 대한민국의 생명줄 같은 조약이었어요. 당시 우리에겐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이 조약 덕분에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게 됐고 우린 그 안보 우산 아래에서 경제 발전에만 온전히 집중할 수 있었죠. 한강의 기적도 사실 이 튼튼한 안보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 동맹이 늘 낭만적인 혈맹관계였던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위기의 순간은 생각보다 빨리 그리고 여러 번 찾아왔었어요. 대표적인 게 1970년대 닉슨 독트린 때였는데요. 당시 미국 대통령이었던 닉슨이 갑자기 아시아의 방어는 이제 아시아 국가들 너희가 스스로 책임져라라고 선언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주한미군을 빼려고 했던 거죠. 당시 한국 사회가 느꼈을 충격과 배신감 상상이 가시나요? 아, 미국이 우리를 버릴 수도 있겠구나. 이 사건은 우리에게 자주국방의 필요성을 뼈저리게 느끼게 해준 계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아주 중요한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릅니다. 바로 돈 문제였어요. 주한미군이 너희를 지켜주니까 너희도 주둔 비용의 일부를 내야 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지금까지도 한미관계의 가장 뜨거운 감자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SMA입니다. 이게 처음에는 그냥 시설이나 부지 정도를 제공하는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미국이 요구하는 금액이 점점 정말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누가 이 방위비 문제를 동맹관계를 뒤흔드는 무기로 사용했는지 기억하시죠? 바로 도널드 트럼프였습니다. 트럼프는 지난 대통령 시절 한국은 부자 나라인데 왜 방위비를 쥐꼬리만큼 내냐면서 이전보다 무려 5배가 넘는 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6조 원이 넘는 돈을 내라고 했었죠. 이건 그냥 비용 분담의 차원을 넘어서 우리가 너희를 지켜주는가, 일종의 보호세를 내라는 식의 발언이나 마찬가지여서 국내에서 엄청난 반발을 샀었습니다. 동맹이 아니라 무슨 용역 깡패냐는 격한 말까지 나왔을 정도니까요. 결국 당시엔 트럼프가 재선에 실패하면서 어찌어찌 넘어갔지만 돌아온 트럼프가 이번 정상회담에서 이 방위비 청구서를 다시 꺼내들 거라는 건 거의 기정사실입니다.
과연 이번엔 얼마를 달라고 할까요? 70년 동맹의 본질이 혈맹인지 거래인지를 묻는 아주 불편하고도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겁니다. 안보 문제만큼이나 한미 관계를 관통하는 또 하나의 축은 바로 경제 문제입니다. 처음에는요, 미국은 우리에게 정말 고마운 동반자였어요. 전쟁 직후 미국의 막대한 경제 원조가 없었다면 우린 보릿고개를 넘기기조차 힘들었을 겁니다. 1960년대까지는 국방비의 상당 부분도 미국이 대줄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요, 이 관계가 극적으로 바뀌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바로 우리가 너무 잘 나가기 시작하면서부터였어요. 80년대에 들어서 한국의 자동차, 철강, 전자제품이 미국 시장을 마구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선 정말 자랑스러운 일이었지만 미국 입장에선 기분이 썩 좋지 않았겠죠. 우리가 키워줬더니 이제 우리 밥그릇을 뺏어가네.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한 겁니다. 이때부터 동반자였던 한국은 미국의 경쟁자로 여겨지기 시작했고 수시로 무역 압박을 받게 됩니다. 그 갈등의 정점을 찍은 사건이 바로 2007년에 타결된 한미 자유무역협정 FTA였습니다. 이걸 체결하면 한국 경제가 미국에 완전히 종속될 거라는 우려와 아니다, 이건 우리에게 더 큰 기회라는 주장이 정말 팽팽하게 맞섰었죠. 지금 와서 보면 FTA가 우리 경제에 득이 된 부분도 분명히 많지만 이 FTA는 동시에 미국이 우리 경제를 통제하는 아주 강력한 족쇄가 되기도 했습니다. 혹시 세이프가드라는 말 기억나시나요? 특정 품목의 수입이 급증해서 자국 산업이 피해를 입으면 긴급 수입 제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건데 미국이 이걸 이용해서 우리 세탁기나 태양광 패널에 엄청난 관세를 때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그 대상이 바로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인 반도체와 배터리가 된 겁니다. 트럼프는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면서 미국에 공장을 짓지 않으면 어마어마한 관세를 물리겠다고 이미 여러 번 공언을 했어요. 이건 단순히 물건 몇 개 더 팔고 덜 파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산업의 생태계 전체가 흔들릴 수 있는 어마어마한 위협인 셈이죠. 결국 이것도 역사의 반복입니다. 70년 전엔 원조를 받던 우리가 이제는 우리가 가장 잘하는 분야에서 미국의 거센 견제를 받게 된 아이러니한 상황에 놓인 겁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역사의 단면은 바로 북한 문제입니다. 북한의 핵을 없애야 한다는 비핵화는 한미 양국의 공통된 목표였어요. 이건 지난 수십 년간 변한 적이 없죠. 그런데 목표는 같았지만 그 목표로 가는 방법, 즉 접근법에 있어서는 계속해서 미묘한 엇박자가 나곤 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김대중 정부의 햇볕 정책 시절이었어요. 우리는 북한을 대화와 협력의 파트너로 이끌어내려고 했는데 당시 미국의 부시 행정부는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하면서 아주 강경한 압박 정책을 폈습니다. 이때 한미 간의 정책을 조율하느라 굉장히 애를 먹었던 기억이 나네요. 이런 엇박자의 역사는 트럼프 시대에 들어와서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맞이합니다. 트럼프는 그 어떤 미국 대통령도 상상하지 못했던 북한의 최고 지도자와 직접 만나는 파격적인 정상회담 쇼를 벌였잖아요. 싱가포르에서 또 하노이에서 그리고 판문점에서까지요. 문제는 이 만남이 실질적인 비핵화 성과로 이어지진 못했다는 데 있습니다. 그냥 보여주기식 이벤트로 끝났다는 비판도 많았죠. 그런데 트럼프는 지금도 나만이 김정은을 다룰 수 있다, 내가 대통령이었다면 전쟁은 없었을 것이다라면서 뭔가 예측 불가능한 행보를 계속 암시하고 있어요. 반면 북한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제 핵보유국이다, 이걸 인정하는 것부터가 대화의 시작이다라면서 벼랑 끝 전술을 쓰고 있죠. 바로 이런 상황이 우리를 정말 곤란하게 만듭니다. 트럼프가 또다시 우리 정부와는 아무런 상의도 없이 북한과 직접 딜을 하려고 할 수도 있고요. 반대로 북한이 더 강하게 나오면 이 모든 게 한국 탓이라면서 우리에게 책임을 떠넘길 수도 있는 위험한 시나리오가 펼쳐질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철저히 코리아 패싱, 즉 한국이 소외되는 상황을 경계하면서 이 북한 문제에 대한 우리의 목소리를 확실하게 내야만 하는 거죠. 자, 그럼 이 모든 복잡한 역사의 실타래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길로 나아가야 할까요? 과거처럼 미국의 요구에 저자세로 임하면서 안보를 구걸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감정적으로 반미를 외치면서 70년 동맹을 저버릴 수도 없는 아주 어려운 상황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개념이 바로 포괄적 전략 동맹이라는 말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한미동맹은 단순히 군사안보만 주고받는 관계가 아니라는 선언이에요. 생각해보세요. 이제는 미국의 첨단 산업도 대한민국의 반도체와 배터리가 없으면 제대로 돌아가질 않습니다. 유럽과 동남아에서 메이드 인 코리아 방산 무기가 없어서 못 팔 정도고요. 전 세계 젊은이들이 미국의 팝송보다 K-팝을 더 많이 듣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나 글로벌 공급망 문제 같은 것도 한국이라는 핵심 파트너 없이는 미국 혼자 해결하기 힘들어요. 즉, 이제 우리는 70년 전처럼 도움을 받던 나라가 아니라 당당히 우리의 것을 요구하고 협상할 수 있는 패를 손에 쥐고 있다는 겁니다. 제발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우리가 이걸 해줄 테니 당신들은 우리에게 뭘 해줄 겁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 동등한 파트너가 되었다는 거죠. 따라서 이번 정상회담 성공의 관건은 바로 우리 스스로가 70년 전에 한국이 아니라 2025년의 글로벌 중추국가 한국의 위상으로 협상에 임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과거에 빚졌다는 마음, 우리가 약하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해요. 우리가 가진 경제적, 기술적, 문화적 파워를 지렛대 삼아서 안보 문제와 경제 문제를 현명하게 연계하고 당당하게 우리의 국익을 지켜내야만 합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의 한미동맹은 과거의 수직적 관계를 완전히 청산하고 진정한 수평적 파트너십으로 나아가느냐, 아니면 다시금 불평등한 관계로 회귀하느냐가 결정될 것입니다. 정리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미 정상회담이라는 현재의 뉴스를 이해하기 위해 70년이라는 긴 역사를 여행했습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미국의 도움으로 생존을 보장받았던 일방적인 관계에서 시작해서 이제는 경제와 안보, 기술과 문화를 서로 주고받는 복잡하고도 중요한 관계로 발전해왔죠. 이번 정상회담은 단순히 두 정상의 만남,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이것은 지난 70년의 역사가 남긴 성공과 과제들을 바탕으로 앞으로 다가올 70년의 미래를 설계하는 결정적인 변곡점이에요. 방위비 분담금, 무역관세, 대북정책, 이 모든 것들은 결국 대한민국의 국익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라는 하나의 질문으로 귀결됩니다. 과거의 역사는 우리에게 명확한 교훈을 줍니다. 동맹은 영원한 것이 아니며 국익은 저절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사실을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거친 파도처럼 밀려오는 강대국들의 압박 속에서 대한민국은 앞으로 어떤 외교 전략을 펼쳐야 할까요? 그리고 미래의 한미 관계는 어떤 모습이어야 한다고 보시나요? 댓글을 통해 여러분의 소중한 지혜와 의견을 자유롭게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저는 더 깊이 있는 분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